내일 쏟아지는 뉴스나 SNS 피드 속에서 혹시 어제 뭘 봤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공들여서 만든 발표 자료나 카드 뉴스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아무도 안 찾는, 뭐랄까, 디지털 먼지가 되어버리는 걸 보면 좀 허탈할 때가 많아요. 아,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디지털 먼지.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브랜드나 또 회사의 중요한 이야기도 그렇게 빛의 속도로 소비되고 그냥 잊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IFN 뉴스의 슬로우 저널리즘 이후 브랜드는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아티클입니다. 네. 처음엔 저도 그냥 컨텐츠를 좀 더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들자는 그런 얘긴가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쌓이는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법. 여기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 있어요. 이 아티클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러니까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죠. 자산이요?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시작하면서 당신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든 노력은 그저 순간의 노출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10년 후에도 당신을 증명해줄 축적을 위한 설계입니까? 와, 노출이냐 축적이냐. 시작부터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아, 좀 그런가요? 그럼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된 슬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사실 좀 낯선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대 유럽으로요. 80년대요? 네. 당시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막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일종의 반작용이 일어났죠. 아,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이 속도가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슬로우 푸드 운동입니다. 슬로우 푸드 운동. 그건 들어봤어요. 네, 단순히 음식을 천천히 먹자 이게 아니고요. 음식의 생산 과정, 전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까지 존중하자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음식에만 머물지 않고 슬로우 라이프나 슬로우 시티처럼 삶의 전반으로 퍼져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빨라졌는가? 이 근본적인 성찰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마침내 미디어, 즉 저널리즘의 영역에 도달한 것. 그게 바로 슬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아하. 생각해보세요. 인터넷과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환경은 그야말로 24시간 실시간 속도 경쟁 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1분이라도 먼저 올리느냐. 네, 누가 먼저 보도하는가가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가 속보라는 이름으로 막 퍼져나가고 몇 시간 뒤에 정정 기사 나오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맞습니다. 클릭을 유도하려고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는데 정작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깊이 있는 맥락을 알려주는 기사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확합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클릭수나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추천하니까요. 언론사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짧은 기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정보의 양은 억발했는데 정보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진 역설이 발생한 거죠. 정보의 양은 늘고 깊이는 얕아지고. 네, 슬로우 저널리즘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속보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서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자. 그래서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이 현상이 브랜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사실 브랜드들도 비슷하거든요. 보도자료를 내면 그 순간 속보처럼 소비되고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한 캠페인도 그냥 단발성 노출로 끝나버리기 일쑤고요. 그렇죠. 허무하죠. 나중에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흩어져 있고 오래된 정보랑 뒤섞여서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아티클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브랜드 역시 속도 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도 슬로우 저널리즘처럼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시도죠. 하지만
이 아티클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느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맞아요. 바로 그 대목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보통 이번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최고의 컨텐츠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착각일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전환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사 한 편의 품질이 아니라 그 기사가 세상에 나온 이후의 축적 구조라는 겁니다. 아, 이후의 구조. 네. 아티클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강력하죠. 좋은 기사 한 편은 점에 불과합니다. 점은 흩어집니다. 아, 그 문장.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서 반짝이는 점 하나를 찍어도 네. 그 점들을 연결해서 선이나 면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아주 강력한 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나게 바이럴된 컨텐츠 하나가 어설픈 구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많은 마케터들이 꿈꾸는 게 바로 그런 대박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바이럴과 자산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이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가깝고요. 대부분 단기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칩니다. 사건이다. 반면에 이 아티클이 말하는 축적된 구조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도 잠재곡에게 어떤 특정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해결책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B2B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시작했다고 쳐요. 네. A라는 회사는 얼마 전에 이 주제로 만든 영상이 바이럴돼서 잠깐 본 기억이 나요. 반면에 B라는 회사는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마케팅 자동화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 개념부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5단계, 주요 솔루션 비교 분석, 고객 성공 사례. 와, 다 있네요. 네, 당신의 궁금증 단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쪽을 더 전문가라고 신뢰하게 될까요? 이건 뭐 당연히 비회사죠? 그냥 스쳐 지나간 정보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식 체계를 갖춘 곳이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요. 그렇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를 찾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각인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적의 힘입니다. 아하. 검색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일관된 해석의 틀, 잠재곡에게 다양한 질문에 대한 꾸준한 답변, 그리고 산업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 브랜드의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콘텐츠의 총합. 이 아티클은 바로 이 구조 자체가 브랜드 자산의 진짜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이 아니라 점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뢰의 지도 같은 거죠. 신뢰의 지도.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점에 아니라 구조를 쌓아야 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구조를 설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 제시하는 핵심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와요. 이 기록은 10년 뒤에도 검색될 것인가? 정말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죠. 대부분의 보도자료나 캠페인이 48시간 안에 소멸되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니까요. 맞아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 위해서 이 아티클은 브랜드가 기사 소비 단계에서 검색 자산 축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단일 기사 생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 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이번 한 건만 잘하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도 하나만으로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이건 조직 전체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일종의 마음가짐 전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동일 키워드 축적으로 방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되길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요. 네. 그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쌓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라면 프로젝트 관리, 원격 근무 생산성, 팀 협업 같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루는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방향성을 잡고 한 우물을 파라.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질문형 제목 구조로 검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질문형 제목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555란 무엇인가, 555 하는 방법, 555 사례처럼 질문 형태로 검색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검색하죠. 예를 들어 아까 그 협업 툴 회사가 신기능을 출시했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방식이라면 보도자료 제목이 뭐 A사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신기능 출시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쵸. 아주 전형적인 제목이네요. 하지만 질문형 구조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제목을 AI로 프로젝트 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짓거나 아, 또는 프로젝트 관리 아직도 수동으로 하시나요? A사의 새로운 AI 기능을 만나보세요. 와 같이 만드는 거죠. 훨씬 더 끌리는데요? 그렇죠. 후자가 훨씬 더 잠재 고객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발을 걸고 또 검색될 확률도 높습니다. 와, 이건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이네요. 제목 하나만 바꿔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네 번째는 카테고리 일관성을 통해 해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일관성? 네, 개별 콘텐츠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나 블로그 내에서 기초 가이드, 활용 팁, 고객 사례, 산업 리포트처럼 논리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일관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잘 정리된 구조는 방문자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지만 동시에 검색 엔진에게 이 웹사이트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두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AEO에 대응해야 한다고요? SEO는 들어봤는데 AEO는 처음입니다. 네, AEO, 즉 Answer Engine Optimization, 우리말로 하면 답변 엔진 최적화입니다. 답변 엔진 최적화? 네,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상위 링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AEO는 검색 엔진이 직접 제시하는 하나의 정답이 되기 위한 경쟁입니다. 하나의 정답이요? 네, 요즘 구글의 질문을 검색하면 웹사이트 링크 목록 위에 바로 답변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자 보신 적 있죠? 아, 네. 자주 봅니다. 따로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답을 알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답변 엔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AI 비서나 음성 검색 환경에서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까진 우리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들기 위해 경쟁했다면 미래에는 AI가 선택하는 단 하나의 정답이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거기서 밀리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위기감과 기회가 공존하는 겁니다. 아, 미래의 AI에게 요즘 주목할 만한 B2B 사스 기업은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그 AI가 참고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컨텐츠가 가장 신뢰할 만한 답변의 근거 자료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 5가지 단계, 즉 단일 기사의 한계 인지, 동일 키워드 축적, 질문형 제목, 카테고리 일관성, 그리고 AEO 대응,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브랜드의 컨텐츠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가치를 바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컨텐츠 마케팅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브랜드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티클에서 봤던 이 표현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이제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검색 구조를 설계하는 존재로 이동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말 큰 관점의 전환이죠. 네, 광고는 예산을 쓰는 순간에만 노출이 생기지만 예산을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설계된 검색 구조라는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추가 비용 없이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죠. 슬로우 저널리즘은 그 출발점이 되어준 중요한 철학이지만 브랜드에게 정말 필요한 건 느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설계의 관점이라는 것이 이 아티클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는 슬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이 아티클이 브랜드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느림이 아닌 지속성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 경쟁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고 반짝이는 기사 한 편에 매몰될 게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는 아카이브 설계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은 노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적을 원하십니까? 자료의 마지막 문장들이 이 질문에 무게를 더해주죠. 단기적인 조회수는 설득력이 될 수 없고 속보성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구조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당신의 브랜드 전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료는 검색 엔진과 AI를 위한 설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잠재 고객이 개인화된 AI 비서를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신이 쌓기 시작한 그 해석의 구조는 단순히 검색 결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I가 당신의 산업 전체를 세상에 설명하는 목소리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대본을 누가 쓰도록 하시겠습니까?